인생은 꼬이고 여자친구는 바람나버린 저주받은 삶. 행여나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살까봐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에 와서 말하는 이유는 행여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간 힘을 써서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입사하고 2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무리한 투자로 부도위기를 맞이했고 가장 먼저 해고당했다.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해고당한 달에 받을 월급을 아직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야 숨 좀 트이나 싶었더니 막막함의 연속이었다. 이상하게 그 해는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주에 빠진 나는 갈 곳을 잃었다. 학자금 대출금과 생활비, 그리고 관리비 등 들어갈 돈이 많은 상황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저주에 걸린 것처럼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금이 가고 말았다. 난감한 상황에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부모님은 위로와 격려보다 조심하지 않은 내 탓이라며 인상을 찌푸렸다. 서로 어려운 상황인 걸 피차 알지만 그놈의 병원비 타령만 할 뿐 고장난 다리보다 들어갈 돈에 신경을 쓰는 듯 했다.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뿐인 내 편이 있었다. 여자친구인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내일 연락해. 싸늘한 말투가 예전과 달라짐을 느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위축이 되었다. 말도 한마디 못 해보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마음이 송곳으로 뻥하고 뚫린 기분이었다. 한동안 병원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스스로가 비참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안정되었더라면 인간에게 우울증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단지 다쳐서 연락한 것일 뿐인데 말이다. 괘씸한 마음에 다시 서희에게 연락을 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가장 가깝다고 느낀 사람에게 느낀 서운한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역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서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출되는 분노 때문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타들어가는 느낌에 온 몸이 뜨거워졌다. 텔레비전에서 이유 없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본 적이 있다. 어쩌면 나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런 더러운 기분도 시간이 해결할 무렵 다리가 성치 않아도 이력서를 썼다. 세상이 패배자로 볼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밤낮 없이 회사를 찾았다. 처음에는 안정적이고 이름난 회사를 찾다가 갈수록 눈높이가 낮아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인재에 나는 부적합했기 때문이었다.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전공이랑 관계없이 사람만 구한다면 지원했다. 이력서를 넣은 뒤 힘들어도 위험해도 좋으니 제발 좀 써달라고 기도했다. 금이 간 다리에 뼈가 모두 붙을 무렵에 핸드폰이 울렸다. 서류 심사 합격이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정말 붙고 싶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붙을 확률이 꽤 높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날따라 일이 잘 될 것 같은지 서희에게 연락도 왔다.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아들의 난리니 용서 숨쳤다. 면접일까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몇 날 며칠을 면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쓰고 외웠다. 면접일 당일 운수가 터지려고 하는지 예상했던 질문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능숙하게 대답했다. 면접관도 만족했는지 미소를 지었다. 화기애애하다는 사자성어를 몸소 체험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합격했다는 전화가 왔다. 날아갈 듯 기뻤다. 서희가 생각났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그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고 반지도 샀다. 좀 무리했지만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서희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기분이 좋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시계가 6시를 알리자마자
현관문에서 서희가 나왔다. 서희가 지나는 골목에서 머리만 내밀었다. 집으로 가는 길로 걸어오길 바랬다. 그러나 서희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뭐라도 사러 가나 싶어서 뒤를 밟았다. 그런데 훤칠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서희가 그를 향해 달려갔다. 남자는 내 여자친구를 와라 끌어안았다. 둘은 입을 맞췄고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희가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봤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보면서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게 전화가 오자 받지도 않고 다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다. 분노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나도 모르게 욕을 내뱉으며 그들에게 뛰어들고 있었다. 분노의 찬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뒤돌아봤다. 토끼 눈이 든 그녀였다. 그녀가 놀라던 말든 있는 힘껏 머리로 남자의 얼굴을 내려쳤다. 하지만 언제나 불우는 나의 것이었다. 남자가 피하자 내 머리는 벽과 충돌하고 말았다. 피가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너무나 뜨거웠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말을 해봐. 나에게 수치심이란 없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눈에 피가 들어가니 따갑고 아팠지만 분노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았다. 멀쩡한 왼쪽 눈으로 본 그녀는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얼어있었고 그 장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케이크를 땅에 던지고 밟았다. 입었던 셔츠도 찢어버렸다. 남자는 그런 나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쟤랑 3년 동안 사귀었는데 넌 누구냐?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희는 남자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로 빠르게 걸었다. 그 상황이 더욱 화가 나서 그녀의 팔을 잡으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표정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손을 놓았다. 그날 모든 화를 허공에 대고 내뱉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했다. 각종 숫자부터 신체 일부까지 메아리가 울리도록 소리쳤다. 이윽고 경찰이 와서야 나를 말렸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울다가 화를 내다를 반복했다. 진이 빠져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왔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렇게 어리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좀비처럼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마는 또 왜 이렇고요? 저랑 함께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우울함도 우울함이지만 소리를 된통 지르는 바람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경비 아저씨가 올라가는 나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격려를 했는데 또다시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스스로가 불쌍해진 것이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한심했다. 피범벅인 얼굴과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니 큰 사고라도 당한 사람 같았다. 그렇게 따지면 사고가 났던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가 싫어졌다. 내 모습을 비추는 빛이 싫어졌다. 더불어 나를 존재시키는 사람도 물건도 싫어졌다. 흡혈귀가 된 것처럼 방 안의 모든 빛을 차단했다. 방문도 잠가버렸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마음이 괜찮아졌다. 어둠과 동화되고 나서야 나쁜 상처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자살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죽음이 주는 고통을 감내할 위인이 못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런둔형의 토리가 되어버렸다. 이불 밖은 언제나 위험해 보였다. 나를 멸시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녀석들까지 그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단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좁은 방 속이 시끄럽게 느껴졌다. 여러 명이 쑥덕이는 소리가 방 안을 소란스럽게 했다. 요란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가 나의 방에 들어왔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 당장 핸드폰을 켜고 방 안을 비췄다. 침대 아래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의 사내가 있었다.
워낙 어둠 속에 있었던 터라 형체에 대한 확신이 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자 이윽고 눈앞에는 꽤 멋진 모습의 나 자신이 서 있었다. 2대8로 정돈된 머리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에 되고 싶은 모습이었다. 내 모습을 한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편하게 의자에 앉았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너다.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과거를 바꾸기 위해 미래에 내가 온 것일까? 생김새로 봐서는 가까운 미래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지금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심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미래의 나에게 궁금한 것이 더욱 많았다. 나는 미래에서 무얼 하고 있어? 녀석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웃어댔다. 해녀나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닌지 몇 번이나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또 다른 나였다. 이미 내 방의 거울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모르겠나? 먼 미래는 나도 모르지만 이번 주에 너는 로또 1등에 당첨될 거야. 그리고 인생이 한 번에 쫙 펴지는 것이지. 비싼 차에, 넓은 집에, 우리 나이 또래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미래에서 온 나의 말이 솔깃했다.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길 바랐다. 왠지 모를 소식에 흥분이 되었다. 진정 그를 과거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나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갈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 녀석이 찾아왔자고 철석같이 여겼다. 로또에 당첨되면 말이지. 뭉청한 것들이 그제야 진가를 알아보더라고. 부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리고 서희까지 말이야. 어찌나 다시 사귀어달라고 애걸복걸 하던지. 그 말을 듣는데 갈증이 해소되는 듯 기뻤다.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소리가 어찌나 통쾌한지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로또를 사야겠구나. 너는 번호를 가르쳐주러 온 것이구나. 녀석은 나의 눈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번호를 불렀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 이 번호가 맞아? 라고 묻자 녀석은 나를 향해 빙그레 웃어댔다. 평소에 번호 같은 것을 못 외우는 유형의 인간이기에 미래에서 온 나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다. 늘 실수투성이에 야무지지 못한 나 자신이 아니던가. 몇 번이고 번호가 확실한지 물었다. 그러자 녀석은 마치 나를 놀리는 듯 괴상여릇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45도 각도로 기울였다. 장난치지 말고 확실히 이 번호가 이번 주 1등이야. 녀석의 입꼬리가 올라가자 순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내 눈매가 매섭게 바뀌면서 나를 노려보는데 막연함 속 공포심에 숨통이 저릴 만큼 아파왔다. 뭔가 이상했다. 현재와 다른 미래의 나이지만 돈이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여유가 넘치는 나였던가. 온갖 생각이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불쌍한 인간아, 이런 것조차 속는 한심한 인간아. 그것이 요란하게 웃어대더니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괴함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육성으로 웃어대는데 당장 도망치고 싶었다. 핸드폰 불빛이 그것을 비추는데 마치 영사기에서 공포영화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 폐가 아플 정도로 숨이 빠르게 쉬어졌다. 그러나 몸은 마비가 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서지 않았다.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인지라 당황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필히 귀신의 모습이었다. 조선시대의 고문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긴 머리가 여기저기 뻗쳐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그것이 한참을 조롱하더니
굶주린 호랑이가 인간을 발견한 듯 슬금슬금 기어왔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그것의 얼굴이 코앞까지 왔다. 해괴망측한 얼굴에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기에 고개를 돌렸다. 너의 미래를 알고 싶나? 정말 가르쳐줘. 무서웠지만 나의 미래가 궁금했다. 그것의 요상한 얼굴을 차마 못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너의 부모와 친구도, 그리고 바람이 난 내 여자친구도 혼자 외로움과 사투하고 있는 너를 잊은 지 오래다. 내가 이런 캄캄한 어둠과 하나가 되고 있을 때 남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 너를 버린 서희 그년도 지금쯤 딴 놈과 시시덕거리며 청춘을 불사지르고 있다고. 순식간에 공포는 분노가 되었다. 그동안 힘들게 마음속 깊은 곳에 굳혔던 분노들이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너의 미래는 둘 중 하나다. 너 혼자만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다 같이 죽는 것이지. 하지만 혼자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이왕 죽을 거 미운 놈들 하나라도 같이 저승길로 데려가는 것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 녀석의 말이 맞았다. 이왕 죽을 거 나 혼자만 죽을 수 없었다. 어차피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죽으려고 했던 내가 아니던가. 하지만 너무 괘씸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는 이가 없었다. 혼자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아무도 없었다.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다. 당장 캄캄한 방을 나가서 칼을 손에 쥐려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한참 동안 방문을 열고 멈춰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나오십시오. 투박한 손으로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노인의 눈빛이 그토록 격려되기는 처음이었다. 마치 나의 마음을 다 아는 듯 토닥거려주는데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었다.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어둠 속에서 혼자 계셨겠습니까? 괜찮으니 강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두운 방으로부터 한 걸음 나오니 엄마가 나를 와락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동안 나에게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며 펑펑 우셨다. 아버지도 연이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데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순식간에 마음에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러는 사이 집에 누군가가 배를 눌렀다. 키가 큰 불량하게 생긴 녀석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들어왔다. 갑자기 화목해진 우리 가족을 멀뚱멀뚱 쳐다보며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할배, 단지가 이것밖에 없다 아이가. 된장 담은 건데 이거 씻는다고 늦었다. 경비 아저씨는 배구공보다 작은 단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우리 가족에게 눈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불량한 손자 녀석과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내 문이 덜커덕 잠겼다. 혼자 있을 때 들리던 요란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오당탕탕하며 손자의 욕설이 들려왔고 경비 아저씨가 그런 손자에게 야단을 치는 소리도 들려왔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나의 방문이 열렸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셨다. 손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단지에 뚜껑이 덮여 있었고 부적과 함께 새끼줄로 동여매어 있었다. 해녀나 두 남자가 내 방 속에 있는 귀신이라도 잡아서 단지 안에 봉인이라도 시킨 것일까?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는 나의 좌절이 나의 탓이 아니라고 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내 마음 모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고 싶다고 했다. 태어나서 그런 격려는 처음이었다. 뭉클함에 눈물이 떨어졌다. 경비 아저씨와 손자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다. 먼저 꽤 오랫동안 씻지 않았기에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캄캄했던 나의 방 속에서 만났던 귀신의 모습이었다. 그제야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나는 꽤 오랜 시간을 방 속에서 얌전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말하기를 매일 밤을 마치 1인 2역을 하듯 매일을 시끌벅적 혼자서 떠들었다고 했다. 나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다른 인격이 욕을 하며 위협을 했다고 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상태였을까? 귀신에 홀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어둠 속에서 미쳐있던 것일까? 지난 일을 경비 아저씨에게 묻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귀신을 퇴치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미쳐있던 나를 치료하기 위해 한편의 연극을 꾸몄다는 의심이 계속해서 든다. 회복을 하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나 있었다.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날이 떠오르기도 한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 있지 않길 바란다. 아마도 당신들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당신들을 지배해버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